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기사 마지막 장이죠. 컴퓨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다음 중 주소 범위가 192에서 223까지 주소인 클래스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네. 0부터 시작해서 10.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0번부터 시작을 해서 172번까지 쓰는 게 A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172에서 191까지 쓰는 게 B 클래스고, 이건 192부터 이건 이제 171이 되겠죠. 172니까 223까지 쓰는 게 우리가 C 클래스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92부터 223이니까 이 C 클래스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되겠죠. 이 IP 주소 범위는 어쨌든 이 클래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IP 버전 이제 4에 해당하는 거죠. 버전 4. 그래서 버전 4에 192부터 223까지. D 클래스 같은 경우는 224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D 클래스는 우리가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하는 주소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 82번. 다음 중 디도스 공격 중 대역폭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역폭 공격입니다. 대역폭. 이게 디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커가 이 디도스 공격을 했다면 이 서버의 사용률 부하를 꽉 올려서 이 해커가 디도스 공격을 해서 이 다른 사용자들이 이 서버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스는 원천적으로 서버를 뭐 다운시키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보를 탈취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deny of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주로 그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웹 서버를 공격을 하면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디도스인데, 그 중에 이제 대역폭을 공격하는 것 중에 보시면 대용량 트래픽 전송으로 한다. 그죠? 이런 대역폭 고갈을 시킨다. 그죠? 주로 위조된 큰 크기의 패킷과 위조된 출발지 IP를 사용한다. 훼손 대역폭 고갈로 인한 정상 사용자가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게 대역폭 공격이고요. 다량의 TCP 패킷을 서버 및 네트워크 공격에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하게 한다. 그래서 TCP 패킷, TCP 씬을 보내서 TCP 씬에 대한 공격은 대역폭 공격보다는 이 서버에 대한 CPU나 메모리의 용량을 올리는 이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1번은 대역폭 공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공격도 디도스 공격이긴 한데 이 세 가지는 대역폭 고갈을 위한 공격이고, 요 1번 같은 경우는 TCP 씬을 이용한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한 그 서버의 부하를 올리는 CPU나 메모리의 용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내부 공격에 해당하는 거죠. 내부. 자, 83번 볼까요? 다음 중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를 물어봤네요. 컴퓨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의 유효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3년입니다. 3년.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보안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입니다. 3년. 3년.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쨌든 3년을 ISMS도 3년, 보안 인증서도 3년, 기본적으로 3년을 유효합니다. 자, 군의 통신 설비에서 접지 단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금속으로 된 광섬유 접속 함체, 금속으로 됐는데 함유가 케이블 자체가 광섬유고, 금속으로 된 오개, 금속으로 된 군의 전송 설비용 통신 케이블, 다 접지를 해야 되지만, 금속으로 됐지만은 광섬유 접속 함체 같은 경우는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접지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광 케이블이니까. 자, 85번.
이런 것도 좀 암기하세요. 시험에서 실기, 필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수평 배선 케이블은 몇 메가헤르츠 이상의 전송 대역폭을 갖는 꼬임 케이블이냐. 예, 그래서 요 몇 메가, 100메가헤르츠입니다. 100메가헤르츠. 그러니까 우리가 UTP 같은 경우, UTP, 언실드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최소 100메가헤르츠를 지원해야 된다고 기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 기준에. 자, 여기 100메가 이상입니다. 100메가. 자, 그다음 86번. 다음 중 감리원의 배치 기준 중 용역업자가 승낙을 얻어서 한 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정보통신 감리원은 한 개의 공사 현장에만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감리를, 그러니까 두 개의 공사, 한 개 공사 현장, 또 한 개의 공사 현장, 이렇게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2억 원 미만의 공사로 동일한 시군에 행해지는 건 두 개를 할 수가 있고요. 2억 원 미만으로 직선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고, 이미 시공 중인 공사에 새로이 동일한 공사의 종류도 가능하고요. 연면적 6,000제곱미터 미만으로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 공사. 이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6,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6층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감리 의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4번이 틀렸습니다. 요런 것도 요 문제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감리원이 둘 이상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조건, 2억 원 미만의 동일시군, 2억 원 미만의 20km 미만, 한 공사 현장에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공사를 이루어진 요 세 가지는 감리원한테 두 개 이상의 감리 현장을 해도 된다. 법에 정하고 있죠. 자, 문구로 옳은 것은,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에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특별한 케이스, 방송통신위원장이 가끔 있기는 한데, 대부분 모든 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보통신의 가장 최상위 기관이 과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이 수입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이런 데에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정보통부 장관은 이런 유무선망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시책이나 수립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OSI 7레이어의 5계층 이상에서 사용되는 VPN, 방화벽이 되겠죠. IPsek은 몇 계층이죠? 그렇죠. 3계층이죠. 3계층. PPTP는 2계층. 요거는 4계층 이상. 4계층 이상. SSL VPN, SSL은 MPLS VPN 같은 경우는 요거는 MPLS도 3계층이니까 3계층이고요. 그래서 요 4나 5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SL. IPsek도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3계층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이 뭐냐 그러면 IPsek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요것도 잘 보시고요. 89번 보겠습니다. 다음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 실정보고, 설계 변경,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는 7일입니다. 단순한 요청일 경우는 7일. 만약에 복잡한 요청인 경우는 14일입니다.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정 보고서 방침을 결정을 할 때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는 7일, 복잡한 경우는 14일, 준공검사 완료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도 는 14일입니다. 14일. 현장 문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요런 것도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필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실기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실기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다음 중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스트럭처 기반 프로그래밍을 기능을 갖는 거는 C 랭귀지입니다. C.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포트란도 있고 C도 있고 베이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포트란이나 이런 거는 기계어에 가까운 거고요. 구조적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계층적으로 아주 절차가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요 C 랭귀지입니다. C. 자, 그래서 이건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 이 랭귀지가 워낙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웬만하면 이런 C 랭귀지를 답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떤 C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91번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했을 때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 파일로, 이런 OBJ 파일을 실제 EXE 파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걸 우리는 링커라고 합니다. 링커.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 파일로 변환해 주는 거. 이런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코딩된 거를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컴파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수행된 오브젝트 파일을 가지고 EXE 파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링커라고 합니다. 링커. 자, 이런 것도 좀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조기억장치 중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가 아니라, 주기억장치는 우리 뭐 하드디스크나 SSD나 이런 게 요즘에 주로 주기억장치고요. 보조기억장치 중 가장 빠른 것은 일단 드럼, 디스크, 테이프, 요 순서입니다. 이건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푸셔야 돼요. 드럼, 디스크, 테이프. 속도가 드럼이 빠르고 디스크, 테이프.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뤘던 것들이니까 이런 거 1번을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중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관하여 정하는 이용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하여 이런 약관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제 약관을 정하는데 이제 정부랑 정하겠죠. 이런 사용자랑 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설비, 이런 거는 설비 같은 경우는 약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약관에는 뭐 책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요금에 대한 사항, 서비스 종류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약관에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설비를 뭐 쓴다 이런 거는 약관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94번.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접근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린더를 써서 여기 디스크를 이 실린더가 뱅뱅뱅뱅뱅 돌면 여기에 써 있는 정보를 읽어주는 이런 게 일반적인 HDD 실린더 타입이죠. HDD 실린더 타입인데 여기서 탐색 시간, 그다음에 회전 시간, 그다음에 전송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읽기 시간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접근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기 시간은. 그래서 탐색 시간, 회전, 이 실린더가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 이 회전 시간,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 시간에 포함이 되는데 읽기 시간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요 문제도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메모리 맵,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메모리의 이제 입출력 방식입니다. 여기가 입력이고 이쪽이 이제 출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출력 방식.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이런 하드웨어 입출력 방식은 여기 여기 입출력 방식을 뭐라고 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하고 그다음에 고립형 입출력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하고 고립형 입출력 방식. 그러니까 메모리의 어떤 입출력을 서로 제어하는 방식에는 메모리 맵 방식이 있고 고립형 방식이 있는데, 이 메모리 맵 방식의 가장 특징은 제어 상태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를 메모리 주소 공간에 포함한다. 이게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거 1번이. 그 다음에 입출력 전용 IO 또는 이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또는 고립형 입출력 주소 지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요거 하여튼 종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지, 뭐 요거는 일단 2번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드웨어적인 메모리 입출력 방식에는 메모리 맵 방식과 고립형 입출력 방식이 있다. 근데 메모리 맵 방식은 제어 상태 레지스터와 이 데이터 레지스터를 이 메모리 주소 공간 안에 포함하는 방식이 메모리 맵 주소 방식이다라는 거.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에 주소의 일부를 할당한다. 이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죠? 메모리 입출력 장치가 동일한 주소 버스를 사용한다. 당연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같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맵 방식은 메모리 주소 공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부를 할당을 해줘야 되고 동일한 주소 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것만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셔도 이 메모리 맵 입출력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끔 실기에도 출제를 하거든요. 요거를 주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 해서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 이렇게 이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요 세 가지를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의 특징이니까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명령문 수행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종속성, 그러니까 데이터 종속성, 이게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죠. 해결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재명명, 리네이밍 방법을 사용하는 종속성끼리 올바르게 한 것. 참 헷갈리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읽기 쓰기 종속성과 쓰기 읽기 종속성,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자주 좀 문제를 풀이를 해보셔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 쓰기, write after read고요. 그다음에 write after write, 쓰기 후 쓰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워하고 그러니까 WAW, WAR 요거를 좀 눈에 좀 많이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필기에서는 가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97번 볼까요? 다음 중 하드디스크의 섹터 위치. 아까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섹터로 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네. 섹터에 이제 주소가 쭉 있는데,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구조적인 실린더 정보, 헤드 번호, 섹터 번호를 사용해서 지정하는 방식, 그거를 우리가 CHS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헤더, 섹터 주소 방식이에요. 그래서 CHS 주소 방식이 실린더, 헤더, 섹터, 요게 요거만 알면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린더 번호, 헤더 번호, 섹터. 그래서 실린더, 헤더, 섹터 주소 지정 방식을 우리가 CHS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조금 몰라도 뭐 요걸 보고 요거를 잘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8번. 다음 중 하나의 프린터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장치에 저장했다가 프로그램 완료 시 개별로 출력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그걸 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프린터 이렇게 보내면 스플링 한다 그러죠. 그래서 프린터가 뭔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인쇄해주고 프린트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스플링. 그래서 이 스플링 이 문제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린터에서 동시 사용할 수 없는데 논리장치에 저장했다가 개별로 출력하는 걸 우리가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스플링. 자, 요거 스플링 어렵지 않은 용어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사용자 사이에서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비교적 작은 규모가 이게 키워드고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데이터, 우리가 이제 3V라고 하죠. 3V. 그죠?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그래서 굉장히 볼륨이 크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이런 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니까 이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트. 이런 용어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키워드예요. 비교적 작은. 자, 90번. 다음 중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오픈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거 무료보다는 이제 개방의 의미가 크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방을 해 놓는 거죠. 개방. 그래서 뭐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써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료긴 무료지만 무료라는 의미보다는 개방,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정책을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뭔가 요거는 잘못됐어요. 상업적 목적으로도 뭔가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에는 뭐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쉐어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특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아예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처럼 실제 개발자가 그 어떤 그 개발자 그 본인의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픈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해서 쓰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사 4회 100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 2014년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아마 CBT로 다 변환이 될 계획이죠. 근데 CBT는 물론 이제 컴퓨터로 보는 그 시험인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CBT에 이제 문제은행을 놓고 거기서 랜덤하게 돌려서 출제하는 게 CBT거든요. 그 문제은행 이 수준이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조금 난해하기는 한데, 아마 이제 2023년에도 CBT를 했다가 어떤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내년에 아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 보거나 뭐 합격 당락은 이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도 공부량을 조금 좀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최근에 이 5과목
이 5개의 과목을 최근의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내년에도 이런 문제 유형이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 동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시고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이론 강의나 기출 문제 이런 강의 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봤던 것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를 조금 많이 익숙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물론 이제 다 들으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2014년 내년에는 꼭 어떤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